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내 인생인데, 내 이름 석자가 적힌 통장인데, 정작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내가 아닌 그런 기묵힌 경험날입니다. 저는 48회를 살면서 단 한 번도 제 인생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어머니 진지상부터 챙겼고, 명절이면 음식 20가지를 혼자 만들어 놓고도 올해는 전이 좀 짜다는 핀잔을 들었지요. 남들은 며느리 사랑은 시어머니라는데 저희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실 때 쓰시던 말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 26살에 시집와서 48이 되도록 저는 이름 대신 야로 불렸습니다. 그런 제가 말입니다. 어느 날 제 명의로 된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70평생 좌판에 쪼그려 앉아 나물만 다듬던 우리 친정엄마 손을 잡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날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경아, 엄마는 비행기 처음 타본다. 74살이 되도록 자식 키우느라 단 한 번도 어디 멀리 가본 적 없던 우리 엄마가요. 그리고 그 비행기가 뜨던 바로 그 시각 일본 오사카의 어느 호텔에서는 제 통장에서 사라진 돈으로 호강을 누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고요? 바로 제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수술비로 제가 대출받은 그 돈을 훔쳐서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처참했고 동시에 가장 통쾌했던 그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행에서 돌아온 그 사람들의 얼굴이 어떻게 사색이 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되찾았는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실 거죠? 혹시 보시다가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우리 어머니 생각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저처럼 평생을 묵묵히 견뎌온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겁니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26,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세상 물정 모르는 처녀였지요. 친정이 넉넉지 못한 건 알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런 게 무슨 대수냐 싶었습니다. 남편 이성호 씨는 그때만 해도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트할 때면 제 손을 꼭 잡고 미경아, 내가 평생 너 고생 안 시킬게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하나 믿고 그 집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도 채 지나기 전에 저는 제가 어떤 집에 들어왔는지 알게 됐습니다. 시집 온 다음 날 새벽 5시 시어머니 황말래 여사께서 제 방문을 벌컥 여시더군요. 야, 며느리가 이 시간까지 자빠져 자는 집이 어딨냐? 일어나서 밥해라. 신혼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영문도 모르고 부엌으로 끌려나갔지요. 그날부터 22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늘 말씀하셨어요. 맏며느리는 원래 그러는 거다. 집안의 기둥이 며느리 아니냐? 너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디? 이 말, 너 친정에서 라는 이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힌 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우리 친정을 걸고 넘어지셨거든요. 제가 국을 좀 짜게 끓이면 친정 어매가 음식을 그렇게 가르쳤냐였고, 제가 몸살이 나서 누워있으면 친정이 그렇게 골골대는 집안이냐였습니다. 우리 친정 엄마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면서요. 제 친정엄마 박순자 여사는요. 제가 7살 때 아버지를 여의셨습니다. 폐병으로요. 그때부터 엄마는 새벽 4시면 시장에 나가 좌판을 펴셨습니다.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손이 다 갈라지고 손톱 밑에 흙이 까맣게 배도록 나무를 다듬어 파셨어요. 그렇게 딸 셋을 키우셨습니다. 큰언니, 작은언니, 그리고 막내인 저까지. 엄마는 당신이 못 배운 게 아니라며 우리 셋만큼은 어떻게든 공부를 시키려 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겨울에 좌판에 나가시던 엄마 등에 골로불에 구운 고구마를 신문지에 싸서 넣어드리던 그 새벽을요. 엄마는 그걸 점심으로 드시면서 하루 종일 그 추위 속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저를 시집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미경아,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는 거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시부모님 잘 모시고 살아라. 그게 효도다. 그 말씀 한마디가 저를 22년 동안 그 집에 붙들어 맸습니다. 엄마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엄마가 시집 잘못 보냈다고 자책하실까봐 저는 시댁에서 무슨 수모를 당해도 친정엔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명절에 친정 한번 가려면 시어머니 눈치를 사흘 전부터 봐야 했고 어쩌다 친정에 가도 1시간이 멀다 하고 언제 오냐는 전화가 빗발쳤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요. 큰애가 대학에 들어가고 작은애가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 비친 여자는 제가 알던 김미경이 아니었습니다. 46, 얼굴엔 기미가 가득하고 손은 우리 친정엄마처럼 거칠어져 있더군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말입니다. 그 22년 동안 우리 시댁 식구들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돈줄로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이성호 씨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벌이가 들쭉날쭉했어요. 그래서 집안 살림은 늘 제가 식당일, 마트 캐셔, 보험 설계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부업을 뛰어가며 메웠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정말 피눈물 나게 아껴서 45이 되던 해에 드디어 작은 아파트 하나를 장만했습니다. 20평 남짓한 낡은 아파트였지만 그게 제 인생 처음으로 가져본 제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을 누구 명의로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무렵 남편 인쇄소가 빚보증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어서 혹시 집까지 날아갈까봐 제 명의로 등기를 했거든요. 김미경. 그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 석자가 박혀있던 날 저는 밤에 몰래 그걸 꺼내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게 세상에 처음 생긴 거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게 영 못마땅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니, 집을 왜 며느리 앞으로 해? 그게 어디 며느리 돈이냐? 다 우리 성우가 번 거지. 제가 식당 일에 마트 일에 안 쉬고 벌어보탠 건 까맣게 잊으신 채로요. 시누이 이성자 씨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옳게 그 집 명의 시어머니 앞으로 바꾸는 게 도리 아냐? 응? 어차피 한 식구인데 뭘 그래.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두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시댁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어머니는 사흘을 곡기를 끊으셨고 남편은 엄마가 저렇게까지 하시는데 네가 좀 양보하면 안 되냐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까지 명의를 바꾸지 않았어요. 왜냐고요? 그 집은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거든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게 제 인생을 구한 한 수였습니다. 그땐 몰랐지만요. 문제의 그날이 온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큰언니한테서 온 전화였습니다. 언니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미경아, 엄마가 쓰러지셨어. 병원인데 큰 수술을 해야 한대.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지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 작은 몸이 더 작아 보이더군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심장 쪽에 큰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치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우리 세 자매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런데 큰언니는 그때 형부 사업이 부도가 나서 빚더미에 앉아 있었고 작은 언니는 이혼하고 혼자 애둘을 키우느라 당장 단돈 100만 원도 융통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결국 두 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보더군요. 미경아, 너밖에 없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한데.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고요. 평생 우리 셋 키우느라 당신 몸 한번 돌보지 못한 우리 엄마를 이제는 제가 살려야 한다고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제 명의 그 아파트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한 점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돈이 제 통장에 들어오던 날 저는 두 손 모아 빌었습니다. 제발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 돈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출금이 통장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수술 날짜는 그 주 금요일로 잡혀 있었어요. 저는 수술비를 병원에 미리 수납하려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분명히 3천만 원이 들어 있어야 할 통장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몇만 원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어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이체, 사흘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더군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계좌로요. 바로 남편 이성호 씨의 계좌, 그리고 시어머니 황말래 여사의 계좌로요.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 통장 비밀번호는 남편이 알고 있었어요. 부부니까요. 그런데 그걸로 이 돈을 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5번, 10번을 걸어도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집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남편도 평소 안방을 차지하고 계시던 시어머니도 어쩐 일인지 며칠째 와서 죽치고 있던 시누이도 그 백수 시동생까지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더군요. 시어머니 글씨였습니다. 미경아, 우리 일본 좀 다녀온다. 성우가 효도 관광시켜준다고 해서 집 잘 봐라. 저는 그 메모를 손에 쥐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일본? 효도 관광? 그럼 우리 엄마 수술비로 받은 그 돈이. 저는 황급히 시누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더니 시누이가 받았어요.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그리고 무언가 일본어 안내방송 같은 게 들렸습니다. 올케,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좀 바쁜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지금 어디세요? 어디긴 오사카지. 아유, 여기 좋다 얘. 엄마가 이런데 한번 와보는 게 소원이셨잖니. 성우가 큰맘 먹고 모시고 왔어. 너도 며느리니까 좋은 일 했다 생각해.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형님, 그 돈 우리 친정엄마 수술비예요. 제가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라고요. 그 돈으로 지금 일본에 가신 거예요? 그러자 수화기 너머로 시누이가 어이없다는 듯 웃더군요. 그 웃음소리를 저는 평생 못 잊을 겁니다. 아유, 올케도 참. 친정엄마 수술비가 뭐가 그렇게 급해. 그 노인네 그 연세에 수술해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돈 어차피 다 까먹는 돈 아냐.
그럴 바엔 살아계신 우리 엄마 효도하는 게 낫지. 안 그래?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전화기를 시어머니가 뺏어드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미경아. 네가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굴어야 하지. 그 돈이 어디 내 돈이냐? 다 우리 성우가 보증 서주고 한 거 아니냐? 시애미가 평생 소원이던 일본 한번 가는데 며느리가 돼서 토를 달아? 친정 어메어메 하는데 그래봤자 너 친정은 나물 팔던 집구석 아니냐? 우리 같은 집안하고는 격이 달라. 알았으면 잠자코 집이나 봐라.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눈물이 나는데 소리도 안 나오더군요. 22년이었습니다. 22년을 그 집 귀신처럼 살았는데 돌아온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 엄마를 그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그 노인네 나물 팔던 집구석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레가 수술인데 수술비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눈물 끝에서 어떤 게 단단하게 굳어지더군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분노였습니다. 22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화내본 적 없던 제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동시에 새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눈물을 닦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엄마한테는 이 일을 절대 알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당신 수술비 때문에 딸이 이 고생을 한다고 차라리 수술 안 받겠다고 하실 분이었으니까요. 병실에 들어가니 엄마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막내 왔냐? 밥은 먹었어?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프냐? 수술을 앞두고 누워 계신 엄마가 딸 끼니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엄마 수술 잘 받고 우리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하지. 알았지?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거칠고 작은 손을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수술 받게 해드리겠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는 22년치를 한꺼번에 돌려주겠다고요. 저는 병원 복도로 나와서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두 가지였어요. 첫째, 당장 모레까지 엄마 수술비를 마련하는 것. 둘째, 이 일을 절대 흐지부지 덮지 않고 제대로 매듭 짓는 것. 저는 먼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명의 그 아파트요. 마침 그 동네에 집을 찾는 사람이 많아서 금매로 내놓으면 빠르게 거래가 될 거라고 하더군요. 시세보다 조금 낮게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매수자가 나타났고 저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그 계약금으로 엄마 수술비를 수납했어요. 집을 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22년 동안 제 마지막 자존심이라 여기며 지켜온 집이었지만 이제 그 집보다 더 지켜야 할 게 분명해졌으니까요. 바로 우리 엄마 그리고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아주 잘 됐다고 회복만 잘하시면 앞으로 10년은 거뜬하시다고 하셨어요. 저는 회복실에서 나오는 엄마 손을 잡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가 마취에서 깨어나 저를 보더니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러시더군요. 미경아, 엄마 살았다. 고맙다, 우리 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 인생 좀 살게 해드릴게. 평생 좌판에만 앉아 계셨으니까 이제 좋은 데도 모시고 다닐게. 엄마가 입원해 계신 동안 저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사실 그 무렵 저는 이미 모든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신우이와 통화한 녹취록. 저는 그날 신우이와 통화할 때 본능적으로 통화 녹음을 켜뒀거든요. 그 통화에서 신우이는 그 돈이 친정엄마 수술비인 걸 알고도 일본에 갔다고 자기 입으로 인정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그 메모까지요. 변호사가 서류를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이건 명백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의자이신 사모님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그 돈의 용처가 분명했는데도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이 통화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부 사이라도 배우자 명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쓴 경우엔 다툴 여지가 충분합니다. 게다가 사모님은 그 집의 단독 명의자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제가 변호사를 찾아간 건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제 권리를 분명히 하고 22년 동안 사람 대접 못 받았던 제 자신을 지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다시는 저와 우리 엄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끝에 저는 차근차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22년을 살았지만 이번 일로 저는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제 시어머니의 아들이었을 뿐이라는 걸요. 그리고 무단으로 인출된 대출금에 대해서도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은 이미 팔린 상태였고 매도 대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온전히 제 몫이었습니다. 변호사가 그러더군요. 이 집은 사모님 단독 명의니 매도 대금에 대해 다른 분들이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약합니다. 22년 전 명의를 바꾸지 않겠다고 버틴 그 한 번의 고집이 결국 저를 지켜준 셈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는 엄마를 모시고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퇴원하시던 날 제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 여행 갈래? 엄마가 눈이 휘둥그레지셨습니다. 여행? 무슨 여행? 돈도 없는데 무슨. 엄마, 돈 걱정 마. 엄마 평생 비행기 한 번 못 타봤잖아. 엄마 회복도 할 겸 우리 따뜻한 데 가서 며칠 푹 쉬다 오자. 응? 사실 그 무렵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일정으로 갔다고 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날짜를 맞췄어요. 그들이 돌아오는 날 저는 정반대 방향으로 우리 엄마를 모시고 떠나기로요. 통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는 그들이 우리 엄마 수술비로 호강하는 동안 정작 그 수술을 견뎌낸 우리 엄마는 딸과 함께 진짜 효도 여행을 떠난다는 걸 그렇게 제 방식대로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김포공항 출국장. 우리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직 큰 수술 직후라 멀리는 못 가서 비행기로 2시간이면 가는 따뜻한 남쪽 섬으로 정했어요. 엄마가 출국장 천장을 올려다보며 그러시더군요. 미경아, 엄마는 비행기 처음 타본다. 70평생 살면서 시장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저는 그 말에 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부터 시작이야. 엄마 가고 싶은데 다 모시고 다닐게. 엄마,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제가 7살 때 새벽 좌판에 나가시던 그 엄마의 미소와 똑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던 그 순간
엄마가 창밖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던 그 모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22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게요. 이건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댁 식구들이 일본에서 신나게 놀고 돌아온 날 그들 앞에는 몇 통의 우편물과 문자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성호 씨는 공항에서 휴대폰을 켜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과 소송 관련 안내 그리고 제가 보낸 짧은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는 이거였어요. 집은 팔았습니다. 엄마 수술비는 제가 마련했고요. 저는 엄마와 여행 중입니다. 자세한 건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남편한테서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어요. 수십 통이 왔지만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라고만 답했지요. 그날 저녁 우리 엄마와 제가 머문 숙소는 바닷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엄마와 귤을 까먹으며 노을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작은 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미경아, 너네 시댁 식구들이 우리 엄마 병원으로 쳐들어왔었대. 근데 엄마 이미 퇴원했다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면서 며느리가 미쳤다고 난리를 쳤다더라.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 걱정 마. 다 끝났어. 이제 그 사람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못해. 며칠 뒤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정말로 집을 팔아버렸다는 걸 알고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자기가 평생 등쳐먹을 줄 알았던 그 며느리가 그 돈줄이 칼같이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버렸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더했습니다. 그분은 그제야 깨달으신 거예요. 22년 동안 며느리한테 빌부터 살았다는 걸. 그 며느리 없이는 당신이 끓여 먹을 밥 한 끼도 못한다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이 한쪽에, 저와 제 변호사가 한쪽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일본 가기 전과는 또 달라져 있더군요. 미경아, 우리가 좀 경솔했다. 그래도 한 식구끼리 이게 뭐하는 짓이냐. 집까지 팔고 이혼이라니 동네 창피하지도 않냐. 어서 다 없던 일로 하고 집에 들어와라. 22년 동안 저를 야아라고 부르던 그 사람이 처음으로 사정하는 투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어머니, 한 식구라고 하셨죠. 그런데 한 식구가 며느리 친정엄마 수술비를 훔쳐서 일본 여행을 갑니까? 우리 엄마를 그 노인네, 남을 팔던 집구석이라고 하시면서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누이가 발끈했어요. 옳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게 어디 훔친 거야. 한 식구끼리 좀 쓴 거지. 저는 준비해온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누이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친정엄마 수술비가 뭐가 그렇게 급해. 그 노인네 그 연세에 수술해서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 자리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누이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이게 한 식구끼리 좀 쓴 겁니까? 제 명의 통장에서 제가 우리 엄마 살리려고 집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빼서 일본 여행을 다녀오셨잖아요. 그러고도 우리 엄마가 얼마 못 산다고 비웃으셨고요.
이게 한 식구가 할 짓입니까? 신우이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끼어들었어요. 미경아, 그래도 내가 내 남편인데 부부 사이에 통장 좀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사람을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부부요? 당신이 언제 제 남편이었습니까? 당신은 22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어머니가 저를 야하라고 부를 때도, 우리 친정을 무시할 때도 당신은 늘 엄마가 그러시는데라는 말 뒤에 숨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통장 비밀번호를 어머니한테 넘긴 사람도 당신이었습니다. 그게 부부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정리해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여기 이혼 합의서와 무단 인출된 대출금에 대한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집은 이미 제 단독 명의로 팔렸고 매도 대금에서 대출금을 갚고 남은 돈은 제 몫입니다. 두 분이 일본에서 쓴 돈, 카드 내역과 계좌 이체 내역으로 다 확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정식으로 반환받을 겁니다. 이해 있으시면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녹음 파일도 어머니가 남기신 그 메모도 다 증거로 제출될 거고요. 시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시애미를 법정에 세우겠다는 거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22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명절이면 음식 20가지를 혼자 하고 제 친정은 늘 무시당하고 저는 그걸 다 견뎠어요. 왜냐고요? 우리 엄마가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게 효도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저를 낳아주고 평생 고생만 하신 우리 엄마한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그 효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곡소리 같은 울음이 들렸지만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그 후로 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혼은 정리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처음엔 법정까지 가겠다고 큰 소리쳤지만 막상 녹음 파일과 메모, 통장 거래 내역이 다 증거로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슬그머니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일본에서 쓴 돈은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다 받지는 못했지만 사실 저는 돈보다도 그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는 것, 우리 엄마한테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몇 번 연락을 해왔습니다. 잘못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시어머니가 이제 그 백수 둘째 아들 내외한테 얹혀 살게 됐는데 둘째 며느리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영 고생이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을 뿐이지요.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저는 친정엄마와 함께 살 작은 빌라를 하나 얻었습니다. 크진 않지만 햇볕이 잘 드는 따뜻한 집이에요. 엄마는 이제 매일 아침 저랑 같이 시장에 산책을 나가십니다. 평생 좌판에 앉아 나무를 팔던 그 시장을요. 이번엔 파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사람으로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두부랑 콩나물을 사들고 오면서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미경아, 엄마는 요즘이 70평생 제일 행복하다. 저는 그 말씀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두 딸, 그러니까 제 아이들도
처음엔 엄마 아빠 이혼에 많이 힘들어했지만 자초지종을 알고는 오히려 저를 응원해줬습니다. 큰애가 그러더군요. 엄마, 진작 그러셨어야 했어요. 엄마가 그 집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도 다 봤어요.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자식한테 그 말을 듣는데 22년 동안 묵묵히 견뎌온 게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요즘 저는요, 작은 꽃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꽃을 좋아했는데 시집살이 하느라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일이에요. 손에 흙을 묻히고 꽃을 만지다 보면 그렇게 마음이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엄마와 도란도란 저녁을 먹어요. 평범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께 꼭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과 호구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짓밟히는 것도 다릅니다. 저는 22년 동안 그 둘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참는 게 미덕인 줄 알았고 견디는 게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나를 지키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친정엄마 같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키우느라 당신 인생 다 바치고도 정작 당신을 위해서는 비행기 한번 못 타보신 그 어머니들께요. 이제는 좀 당신 자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십니다. 평생을 새벽 좌판에서 보내신 우리 엄마가 74살이 되어서야 처음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보며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던 그 모습을 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미소를 위해서라면 저는 그 집도 그 22년도 1000번이고 다시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참고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착하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을 호구처럼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신 우리 어머니께 나는 무엇을 해드렸는가?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견디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생각이 나신다면 오늘 꼭 전화 한 통 드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